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마음성장 3단계.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편안해진다. 이때 상대가 변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긴 어렵다. 따라서 언제나 실현하기 어려운 소망이나 요구를 품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 함께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을 향한 요구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편집기. 분노한 사람은 편집증에 빠져 있다. 편집증에 빠진 사람의 잠재의식이 펼치는 논리는 이렇다.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의 관심을 얻어야 해. 당신이 책임을 지면 좋겠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 반드시 나를 존중해야 해.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원하지 않아도 내가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 해. 내가 원하면 나를 만족시켜야 해.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편집증에 놓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생각, 결핍감에 빠져서 만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치가 있는지, 현실의 한계와 타인의 바람 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 나의 욕구를 채울 거야. 편집증에 빠지면 단순히 상상에 의존해서 행동한다. 또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졌고 타인은 자신을 쉽게 만족시킬 능력이 있다고 이상화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는 편집증 상태에 놓여 있다. 영아는 자신의 유한한 인지를 기반으로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바로 엄마를 찾는다. 몸은 컸지만 마음의 일부가 어떤 곳에 고착된 성인은 평생 편집증을 버리지 못한다. 일단 통제력을 잃으면 크게 화를 내고 자신이 외부와 타인의 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게다가 자기 요구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과 정확성을 끊임없이 논증한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해? 예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는 못해? 2단계, 우울기. 영아는 성장하면서 하나의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엄마는 만능이 아니다. 엄마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엄마에게도 한계가 있고 취향이 있으며 엄마만의 슬픔과 결핍이 있고 완전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없다. 괴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이 단계의 주된 감정은 우울감이다. 분노가 편집증을 거쳐 우울감으로 향할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운다. 이때 잠재의식은 내가 원해도 얻지 못했어 라는 논리를 이어간다. 우울감에 놓이면 눈을 뜨고 진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보일 뿐 아니라 타인의 무능함과 자신에게 순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보인다. 그리고 결국 포기를 배운다. 자신의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울해진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탈중심화의 과정으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뿐이야. 사람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깨닫는다. 욕구가 우울감으로 가면 분노를 멈춘다. 이때 분노는 억울함, 괴로움 등의 감정으로 전환된다. 3단계, 책임기.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울, 괴로움의 감정이 생기고 차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슬퍼하는 과정은 이성이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성을 회복하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일 뿐임을 깨닫는다. 당연히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한 나의 욕구는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다.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 그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내가 더 편안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의 욕구에 책임을 지는 방법은 많다. 왜 그런 기대를 했는지, 나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한다. 그런 기대와 집착을 한 이유를 알면 그 이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펼친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줬다면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을 수가 없어.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면 부모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기대를 실현한다. 지적, 통제, 위협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변화를 꾀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쓴다. 또 비위 맞추기, 설교, 달래기 등을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면 된다. 상대를 바꿔서 내가 편안해진다면 상대를 바꾼다. 기대를 조금 낮춘다. 타인을 향한 기대를 해결하는 방식은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너무 높은 기대는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대를 조정하자. 기대를 낮춤으로써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슬퍼하는 것 역시 자신의 기대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기대에 책임지면 진정한 책임기에 돌입한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으로 가는 길이다. 분노하는 대다수는 편집증에 머물러 있다가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편집증에 머무른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절망하고 우울감에 접어들었다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 책임기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다. 언제부터 자신의 기대에 책임질 것인가? 분노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 분노는 기대가 편집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실 편집증도 환상과 희망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노는 부정적 방어 기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이때 잠재의식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을 부인한다. 그들에게는 이렇게나마 사실을 부인해야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분노가 바로 그렇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바꿀 수 없고 상대방도 변할 힘이 없다. 그런데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분노한 사람이 편집증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가족을 잃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울감에 들어선다. 분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슬픔에 빠진다. 가족을 잃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가끔 묘비를 찾아가 고인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책임기에 접어든 것이다. 분노한 사람 역시 그렇다.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변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이나 사람을 선택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내려놓기의 시작이다. 적절한 포기의 황금 비율. 한 여성이 말했다. 제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아이는 엉엉 울면서 저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럴 때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이 여성이 화가 난 이유는 아이에게 너무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라벨을 붙였기 때문이다. 아이를 두고 그냥 나가면 되지 않나요? 설마 아이가 당신보다 힘이 센가요? 아이가 당신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있나요? 자주 마음대로 행동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인가요? 자책하게 돼요. 그녀는 사실 행동만 그렇게 했지 마음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자신을 놓아준 적이 없다. 자신에게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내지 못한 자신을 허락하기. 자신에게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고 허락했는지 판단할 때 그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마음이 허락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행동했다고 해도 마음이 거부하고 발버둥친다면 자신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 여성은 자기 요구를 낮춰야 한다. 자신에 대한 요구를 낮추는 것은 100점을 해내야 한다는 요구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이가 고집을 10번 부렸을 때 9번은 받아주고 1번은 양보하지 않았다면 자기에 대한 요구를 낮췄다는 뜻이다. 자신을 놓아주는 것은 자기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그 한 번부터 시작된다. 사실 10번의 행동 중 단 한 번의 방종을 허락한다는 것도 매우 가혹하다. 수학에서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의 길이 비율이 긴 부분과 전체 길이의 비율과 같다면 이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한다. 황금 비율은 건축, 설계, 음악, 미술,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황금 비율을 기반으로 한 설계는 매우 조화롭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무리수인 황금 비율의 소수점 뒷자리 3개는 0.618로 약 60%에 가깝다.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접한 숫자다. 바로 합격의 비율이다. 영국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이 이 숫자에서 영감을 얻어 60점 엄마라는 개념을 제시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60점짜리 엄마면 충분히 좋은 엄마다. 100점짜리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100점은 완벽이 아니라 상처다. 100점 엄마는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빼앗는다. 100점에서 40점이 부족한 나쁜 엄마가 되면 아이는 오히려 독립성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 타인에게 적응하는 법,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준다면 아이의 독립성을 빼앗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적게 준다면 아이는 공경에 처했을 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을 주지 않은 이 40점은 매우 적절한 좌절이 될 수 있다. 0.618대 1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고집을 부릴 때 38.2%의 고집과 61.8%의 순종은 황금 고집 비율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인정에 걸맞은 처세법이다. 또 61.8%의 일에 책임을 지고 38.2%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면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포기해도 되는 두 가지 경우. 물론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산다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다. 61.8%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누가 결정하고 점검할까? 체중을 잴 때는 계량화된 기준이 있지만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기준을 둬야 할까? 사실 61.8%는 이상적인 수치이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비율에 따라 고의로 고집을 부리거나 책임을 질 필요는 없고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자신을 용인하면 된다. 하지 못했을 때, 버텨보았지만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을 때, 몸이 주는 신호를 믿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언제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지만 너무 지쳐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인지 알려준다. 인내와 버티기가 모든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임무의 난이도가 한계 능력을 넘어서면 지금 포기할지, 다음에 포기할지에 관한 선택만 남는다. 버티기가 반드시 긍정적인 가치만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동반할 수도 있다. 지쳤을 때는 포기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 또 자신을 용인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버티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38.2%를 보여줄 기회다. 유연함은 자유다. 요구를 낮춘다고 요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요구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와 자기 의지의 한계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기 요구를 낮추는 것의 본질은 자기 존중이다. 자신이 무소불위의 신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이 요구에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임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요구를 낮추면 자신의 규칙이 깨지는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긴다. 이는 자기 요구를 낮추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마음에 스승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온다. 금기를 깨고 벌을 기다리는 제자처럼 말이다. 이때 배워야 하는 것은 자립이다. 마음속 오래된 계율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한다. 즉, 자신을 바꿔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규칙을 바꿔 자신에게 적응시켜야 한다. 나는 이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매일 성장해야 한다라는 규칙에 20여 년 동안 지배됐었다. 이 매일이라는 계율 때문에 나는 1년 내내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래야 매일 성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심지어 연애도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나중에 나의 규칙을 내가 지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끔 성장하자라는 규칙으로 바꿨다. 그제야 나는 자유를 느꼈다.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영원히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었다. 언제나 에너지가 가득하고 성장하고 싶을 때 성장했고 피곤하고 지치면 평범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그대로 멈춰 있어도 상관없다고 여겼다. 유연하게 규칙을 조정하니 진짜 자유를 얻었다. 게다가 자유로워진 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낳았다. 가끔 성장하면 매일 성장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유연함의 뜻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요구를 낮추고 휴식을 얻으니 에너지를 되찾고 감당 능력도 강해져서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여기까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파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